네, 안녕하세요. 이틀간 영상 못 올렸습니다. 우리 안동수 박사님께서 파이노믹스에 대해서 한번 저보고 잘 준비해보라는 과제를 주셔서 공부를 좀 하다가 보니까 조금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geopolitics of money 혹은 currency geopolitics, 그러니까 통화 지정학, 그 다음에 돈의 지정학, 그것이 파이노믹스의 핵심 같았어요. 파이네트워크의 원대한 이상, 이게 스위프트라고 있는데요. 해외 송금할 때 항상 스위프트를 사용하죠. 이게 국제 글로벌 은행 간 통신협회입니다. 스위프트라고, 이제 본부는 벨기에에 있죠. 여기랑 굉장히 관련된 데가 현재까지는 리플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리플은 그냥 리플하고 스위프트만 봤는데, 지금은 리플보다 더 넓고 더 신용이 있고 더 분산이 잘 된 파이네트워크가, 스위프트를 모르고서는 파이네트워크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뉴스 기억하시죠? 돈줄 막힌 러시아, 스위프트에서 퇴출했죠. 이래갖고 스위프트에서 퇴출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러시아의 7개 은행이죠. 처음에 러시아의 7개 은행은 니네는 스위프트 못 써. 그러니까 어떤 무역 대금이건 무슨 대금이건 러시아 은행은 국제 금융 거래에서 퇴출을 시켜버린 거죠. 이게 이제 스위프트인데, 이거를 보시게 되면, 스위프트가 뭐냐? 스위프트는 1973년에 설립됐고요. 현재 벨기에 브뤼셀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국제거래할 때 이제 기준은 달러죠. 달러. 그래서 현재 200개국 국가에서 약 11,000개 은행이 스위프트에 가입해서 국제 금융거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위프트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신속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죠. 200개국 국가에서. 그런데 파이네트워크는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은행도 없는 230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러시아한테 이렇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스위프트가, 알고 보면은 조합원이 11,000명 되는 비영리 협동조합이라는 거죠. 비영리 협동조합은 자기네들은 뭐 핀테크라고 하지만, 이게 전자우편 시스템, 자, 어디 은행에서 당신네 은행으로 돈이 얼마 간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이게 스위프트가 이제 이렇게 간단한 거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막강한 힘도 갖고 있고, 러시아가 완전히 깜짝 놀랐고, 러시아가 그렇게 봉쇄당하는 걸 보고 더 놀란 건 사실 중국이죠. 근데 현재까지는 이 스위프트의 공식적인 경쟁자는 리플로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국제 결제망 스위프트, CBDC 플랫폼을 앞으로 1, 2년 내로 출범한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경쟁자 리플의 미래는 어떻게 되냐. 국제 결제니까요. 국제 간의 결제니까 리플만 한 거죠. 이 뉴스만 보셔도 왜 미국 SEC가 그렇게 리플을 니네 증권이잖아 라고 하면서 계속 싸워왔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이 SEC에 판정승했다, 어쩌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만만치 않은 거라는 거죠. 이게 깊이 있게 알게 되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건데, 저게 스위프트에서 저렇게 러시아 은행들을 딱 국제 결제마저 퇴출시켜버리게 되니까, 러시아,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이 브릭스가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죠. 스위프트를 통하지 않고 우리들끼리 결제를 하자. 여기에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도 굉장히 넣고 싶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중국은 한 20-30년간 세계의 공장이었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어차피 중국에다가 돈을 내고 중국에서 생산한 물건들을 사다가 수입하기 때문에, 어차피 중국에 줄 돈이기 때문에 기름을 팔건 뭐를 팔건
위안화로 그래 위안화로 우리가 받을게. 기름 팔고 위안화 받아가지고 그 위안화로 중국에서 만드는 공산품을 사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화폐 지정학이 사실은 바뀌기 시작했던 거죠.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보고요. 네, 이게 그래서 이제 중국도 오래전부터 사실은 이렇게 달러 패권이라고 해서 이런 거를 준비를 해왔던 거죠. 위안화 결제하는 거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이 왜 이렇게 깜짝 놀랐냐면 러시아는 스위프트에서 결제되고 국제적으로 제재를 해도 에너지 자립돼요. 식량 자립돼요. 중국은 에너지 자립도 안 돼요. 식량 자립도 안 돼요. 만약에 전 세계가 러시아, 중국한테 그렇게 하지도 못하겠지만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있고 뭐 미중 갈등은 있지만 그래도 중국이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러시아를 제재하듯이 중국을 제재할 수는 없죠. 그러나 중국은 만약에라도 러시아처럼 제재를 당하게 되면 식량과 에너지가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식량과 에너지가 자급자족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스위프트에서 쫓겨나더라도 그런 일은 안 생기겠지만 생기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되죠. 그러려면 위안화로 결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니네가 석유 살 때 석유 대금을 위안화로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위안화로 나중에 중국 상품을 대는 거죠. 브라질도 뭐 커피를 수출하든지 뭐 원목을 수출하든지 돈을 위안화로 받는 거죠. 그리고 중국 물건 살 때 위안화로 결제하면 되는 거죠. 인도도 그렇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그렇고 이게 이제 자원국들 사이의 거래가 자원을 대부분 중국이 많이 사가고 자원의 수요국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죠. 이게 화폐 지정학이죠. 그런데 중국 본토의 위안화 사용국을 보게 되면 홍콩이 제일 많이 쓰고 영국도 쓰고 러시아가 이렇게 많이 썼는데 굉장히 많이 쓰죠. 뭐 러시아하고 이제 러시아 사태 이후로 이제 많이 했으니까 한국도 중국한테 결제해야 될 게 많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많진 않죠. 그죠? 홍콩이 70%, 영국, 러시아, 싱가포르, 미국이 이제 2.9, 3에 가깝고 한국이 1.3, 일본은 1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위안화 사용국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브라질의 자원과 중국의 공산품을 할 때 브라질 헤알화와 이제 중국의 위안화로 이렇게 결제하기로 하자. 또 사우디하고도 이거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사우디도 하고 싶었죠.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미국이 자기네 나라 석유를 사서 페트로 달러가 있었지만 지금은 미국이 사우디나 중동에서 석유를 사는 게 아니라 석유를 수출하는 수출 경쟁국이 돼버렸기 때문에 뚜껑 열린 사우디가 어차피 뭐 중국이 사우디 석유 제일 많이 사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긴 했었었죠. 그러나 이게 간단하게 그렇게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통화 지정학이라는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런 거를 일찌감치 간파한 게 리플이죠. 그래갖고 이제 리플이 이런 결제가 문제가 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블록체인이나 이런 비트코인 같은 게 나오게 되면 이런 거를 가격이 올라가고 뭐 가치 저장하고 교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봤지만, 이런 국제 통화 지정학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으로, 리플처럼 블록체인으로 이 국제 간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국제금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 알고 있는 SEC는 리플 같은 데랑 경쟁을 하고 지금 암호화폐를 많이, 야 니네 증권이잖아, 비트코인은 상품이지만 니네는 증권이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금융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국제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스위프트는 제가 아까 비영리 법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래 이제 미국하고 유럽 은행들이
특파원 은행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어서 왜 국제은행 간에 이제 입금이나 인출이 하게 되면 인출이 됩니다. 뭐 돈이 갑니다. 이런 전자우편 시스템 비슷한 거죠. 근데 문제는 스위프트가 그렇게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이게 외국에 송금해 보내고 또 후진국에 이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프트 자체가 너무 느리고, 이 스위프트가 기업도 아니고 더구나 한국 기업도 아니고 거기다가 비영리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뭐를 이렇게 그냥 뭐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늦잖아요. 모든 게 이제 늦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 리플 이런 핀테크 스타트업이 회사들이 이런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을 해갖고 스위프트에 도전할 계획을 세운 거죠. 원래 이걸 처음에 이제 이런 국제 결제 은행망을 만들려고 그랬던 거는 미국의 시티뱅크라고 해요. 시티뱅크에서 이거를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미국 정부가 딱 보고서 야, 그거 니네 개인이 할 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이제 스톱을 시킨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서 이제 스위프트가 이거를 계속 하면서 스위프트를 지켜주는 쪽으로 이제 세계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아무튼 러시아를 제재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글로벌 금융의 이제 중요한 핵심 요소로 등장한 거죠. 이게 이렇게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런데 여기 이거는 이제 리플만 볼 게 아니라 파이코인이 지금 KYC를 왜 저렇게 열심히 하고 KYC를 왜 저렇게 철저히 하고 지갑을 왜 저렇게 막 하는지를 보면 미국 달러의 지배력은 뭐 위안화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미국 달러의 지배력은 어찌 됐건 다른 통화보다는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 미국이 좋건 나쁘건. 그리고 이런 미국, 그러니까 피라미드의 정점에 미국의 달러가 있고 그 밑에 유로와 엔화, 위안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게 통화라는 것은 이게 지정학적 강대국과의 경쟁도 연관돼 있고 보이지 않는 금융 지도에도 이게 굉장히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이게 IT 산업 발달로 영토를 넘어서 화폐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이제 화폐의 탈영토화가 되면서 지금 그 탈영토화를 못하게 하는 게 이제 스위프트에서 러시아 은행 막아버린 거고, 그런 걸 하게 하려고 암호화폐가 지금 확 번지고 있으니까 각국 중앙은행이 국가를 넘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각국 은행이 지금 CBDC를 전부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의 지정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그게 시장에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니까요. 결국은 미국 달러하고 위안화하고 뭐죠? 시장 경쟁이잖아요. 미국 달러하고 유로하고 뭐죠? 시장 경쟁이잖아요. 그런데 리플이라는 투명하지도 않은, 지배구조도 명백하지도 않은 어떤 사기업이 만들어서 스위프트를 대체하려고 하니까 미국은 이거를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거를. 근데 이런 스위프트 같은 거는 원래 그냥 사람들이 잘 모르죠. 이런 결제 은행은 마치 그 수도 파이프나 인터넷처럼 어디가 고장이 나면 문제가 있네 그러지만 그냥 눈에 보이지 않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런 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거를 1973년도에서 77년도에 할 때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티가 이걸 거진 개발했는데 다른 은행들이 야 시티은행 니네가 이거를 한 개 은행이 이걸 독점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서 스위프트 편을 들어 시티은행에서 만들고 있었는데 베를린의 비영리 조합인 이게 이게 생긴 거거든요. 이래서 비트코인도 그렇게 고생을 했던 거고, 이래서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 상품이다라고 인정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 그러냐면 각국의 은행들, 11,000개의 은행들이 자기네 밥그릇을 놓으려고 그러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파이 네트워크는 각 은행의 밥그릇을 건들지 않으면서도 스위프트에서 하는 200개 국가보다 더 넓은 국가에서
소액의 돈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나중에는 다액도 가능한 그런 각국 정부가 인정하는 그 무엇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그래서 파이 재단이 굉장히 투명해야 되고, 니콜라스 부부는 이것으로 떼부자 되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 이 파이 네트워크 시스템 하에서 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에서 하지 못하는, 스위프트에서 안 되는 다른 외부 환경을 기다리고 지금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 하나 KYC도 있는 거고요. 이게 시장에서 첫째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스위프트와 경쟁을 하진 않고 스위프트와 공존해야 되고요. 각국 정부가 스위프트를 선호해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 저렇게 보면서 러시아, 인도 뭐 이런 좀 이상한 나라들이 스위프트를 벗어서 새로운 북한, 이란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각국 정부가 그 국제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각 정부가 선호해야 되니까 230개국에서 다 하려고 그러려면 KYC를 굉장히 중요하게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돈은 이제 전략적, 군사적, 외교적 힘과 맞물려 있잖아요. 벌써 러시아가 저렇게 되니까 브릭스가 지금 뭐 위안화 결제한다, 해외화 결제한다고 하는 것처럼 리플이라는 하나의 회사에다가 이런 글로벌 기축통화의 역할을 줄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GT가 하려고 그러는데도, 다 해놨는데도 못하게 하고, 저런 조합에서 하게 되는 것처럼. 물론 달러의 지배력은 막강하지만 달러 자체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완전하지 않은 나머지를 보충할 수 있는 게 뭐죠? 그거는 블록체인상의 암호화폐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블록체인상의 암호화폐가 과연 투명한가, 공정한가, 널리 분산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범죄나 나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범죄나 나쁜 의도로 쓰여질 확률이 있는가. 이래서 법인 못 만들고 본 못 만들고 사람이 만들었어도 10명 이상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확인해야 되고 하는 KYC가 있는 거고, 이렇게 1973년도에 만들고 나서 1977년도가 돼서야 본격적으로 움직인 스위프트처럼 지금 오픈 메인넷을 하기 전에 외부에다가 이거를 열어 제끼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주변의 여건의 성숙, 내부 성숙도 필요하지만 외부 성숙도, 여건의 성숙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까 신문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2024년, 2025년에 스위프트도 CBDC 플랫폼을 만든다. 근데 스위프트는 철저하게 은행 간의 결제다. 근데 그런데 비트코인이 은행 간의 결제가 아니라 뭘 했죠? P2P로 했잖아요. 블록체인상에 people to people로 했잖아요. 그러면 스위프트 CBDC 플랫폼 말고도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국제 결제망에 사용될 수 있는 화폐가 꼭 파이코인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유로화도 되고, 위안화도 되고, 스위프트를 쓸 수 있는 게 한 6개 통화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꼭 파이코인도 되고, 리플도 되고 몇 개 되지만, 그런 국제 결제망에 올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현재까지는 파이코인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파이코인 제가 3,000불이라고 부르는 거죠. 파이노믹스 일단 어떤 한 단면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